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투자 리포트, 기업사전, 인물로그 준비했습니다. 먼저 투자 리포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관련해서 요즘 이야기가 참 많죠.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해야 한다라고 바꾸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는 문구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대형마트의 공휴일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소비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주가가 각각 8.28%, 9.03% 폭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일요일에 2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고 언급하자 대형마트 기업들의 주가가 1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규정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12년입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게 불편하다라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면 인근 소상공인 매출도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대구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인근 상점, 재래시장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조례로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잇따라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개정법 계획에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0일 민주당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추진을 두고 시대착오적 규제 강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던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영업자 표만 구하면 된다는 건데 대형마트가 매대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게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를 규제한다면 중소업자와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라며 대형마트의 근로자들은 보통 엄마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아 결국 보통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형마트 관련 공약이 실리지 않았다며 조기 대선 이후 정부 조직조차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신정부의 우선순위에 놓일 시점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강제 법안은 송재봉 의원안과 오세희 의원안 총 2건입니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발의된 이후 11월 소관위에 상정된 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안 제출 이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이벤트가 발생했기에 상황이 변화된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할 때 대형마트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기존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된 점포의 점당 매출액은 이전 대비 약 2% 상승한 걸로 파악됩니다. 이마트는 할인점 133개 중 현재 53개점이 평일 의무 휴업을 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총 110개 점 중 31개 점이 평일 의무 휴업을 실행 중입니다. 리포트에서는 만일 법안이 통과되어 평일 의무 휴업 점포가 모두 일요일에 쉴 경우 이마트는 약 0.8% 하락, 롯데마트는 0.6% 하락하며 매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영업이익 영향은 연간 100에서 200억 원 내외일 것인데 주말 영업 축소에 따른 주휴수당 등 인건비 감소 영향을 고려시해 그 영향이 더욱 줄어든다면서 오히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걸로 전망되는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낙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액은 7조 원입니다. 현재 폐점이 확정된 점포는 9개 점, 계약 해지 통보 점포는 27개 점으로 총 36개 점의 점포가 폐점 가능성이 있는 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일 총 36개 점이 폐점될 경우 약 2조 원의 매출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인근 경쟁점이 약 30%만 흡수한다고 해도
약 700억 원의 매출 증분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마트에는 6%, 롯데마트에는 11%의 매출 성장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규제 우려보다는 업계 구조 조정 추이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대형마트 3사의 1분기 실적은 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 매출은 4조 2,592억 원, 영업이익은 1,3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43% 증가했습니다. 반면 롯데마트는 매출이 1조 4,872억 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281억 원으로 34.8% 감소했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 재검토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당초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상실한 채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유통업계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올해 하반기에 한국 가계 소비가 이 상반기 대비해서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유통주에 투자해 볼 만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르는 승자 유통 리셋이라는 제목의 교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 먼저 유통산업이 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물가가 꽤 안정적이 되면서 이 사람들 지갑이 조금씩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소득인데 현재 가계 소득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 가구당 실질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요. 이는 명목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물질 상승률의 둔화가 동반된 결과로서 보여집니다. 향후 가계소득은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재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 하락과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인해 물가는 2%대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에서 소비하려는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국내 유통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요 지출 항목이 팬데믹 이전 정상화 레벨로 회귀하고 있는데요. 즉 리오프닝 이후 해외여행 소비 등 국외 지출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국내 소비 여력 확대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자 심리 회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진행되고 있죠. 이와 함께 추경 같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동반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심리 개선의 추가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업태별로도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먼저 백화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백화점에서는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게 바로 워치와 주얼리라고 합니다. 명품백은 조금 주춤한 반면 고급 시계나 보석류는 전년 대비 무려 29%의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구매 빈도는 줄이되 보다 가치 있는 소비 대상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소비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가격이 높은 제품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 희소성, 상징성, 자산성을 함께 고려한 소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워치, 주얼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이런 품목은 환불이나 리셀 이슈가 적고 마진 또한 높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는 백화점이 명품뿐만이 아닌 식품관 리뉴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장을 보는 것뿐만이 아닌 델리나 디저트, 수입 식재료 같은 체험형 공간으로 꾸며서 고객을 더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업종, 바로 면세점인데요. 한때 중국 다이공, 즉 보따리상이 면세점 매출을 책임졌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젠 개별 관광객인 FIT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FIT 고객은 할인율이 적고 수익성은 더 높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대백화점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면세점이 골칫덩이였고 또 저희가 이 면세점 관련해서 계속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무역센터 단독 운영 체제로 돌입하면서 2025년 4월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면서 매출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트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트는 대형마트 중에서 홈플러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근에 회생 절차 신청까지 했는데요. 반면 이마트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마트는 통합 매입으로 원가를 낮추고 비용도 계속해서 줄이면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온라인 쪽도 CJ 대한통운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길 배송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백화점 대형점의 위주 전략에서 벗어나서 중소형 매장과 식품 중심 매장으로 탈바꿈한 게 묘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통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현대백화점입니다. 워치, 주얼리, 식품감 전략, 그리고 면세점까지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증권사들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88,000원으로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투자 의견 역시 매수 의견입니다. 그 외에도 호텔신라는 FIT 확대, 할인율 축소, 중국 관광객 수요 회복이 기대되면서 목표 주가 55,00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 15.5%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면세 업태 실적 개선 시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구조조정 효과에 자사주 매입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주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세계 면세점 할인율 개선과 푸드 콘텐츠 강화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기업들이 모두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유통업종은 지금 다시 한번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회복되는 걸 넘어서 소비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리포트의 핵심인데요. 워치, 식품감, FIT, 통합 매입 같은 키워드가 그 흐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는 점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이 K-팝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1분기 엔터업종이 계절적인 비수기였던 만큼 음반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오히려 공연과 MD 매출이 실적을 방어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하이브, JYP, SMYG까지 이 주요 4사 엔터사의 실적 흐름과 함께 2분기 이후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분기에는 전통적으로 아티스트 활동이 적은 시즌인 만큼 전체 음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DS투자증권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톤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공연과 MD 매출의 견조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세븐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같은 아티스트의 글로벌 투어 수익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 방어에 성공했고요. 특히 글로벌 공연 매출이 2천억 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중심의 글로벌 투어 일정이 예정대로 반영이 됐고 또 SM도 엑소, NCT의 활동 공백 속에서도 이 MD 수익 다변화를 통해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YG는 여전히 블랙핑크 활동 공백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 같은 신인 그룹의 성장 전략을 점진적으로 전개 중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 바로 팬 플랫폼 수익 안정화인데요. 위버스, 버블 같은 유료 구독 기반 플랫폼은 팬덤 충성도를 기반으로 견조한 ARPU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비수기에도 일정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SM과 JYP 같은 경우에는 각각 기존의 IP 기반의 콘텐츠 유통 채널을 활용한 수익 다변화 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JYP는 일본 내 아티스트 활동 확대를 통해서 현지 매출 기여도를 끌어올렸고요. SM도 리마스터 음원,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추가 매출원을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매출 5,160억 원, 영업이익 6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는데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 판매와 공연 매출이 견조하게 유지가 됐고요. 또한 위버스 플랫폼을 통한 구독형 수익 모델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JYP는 영업이익이 3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인데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이치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이 안정적인 팬덤 기반과 함께 일본 현지에서의 수익 확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 매출이 2,280억 원, 영업이익이 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는 신인그룹 활동과 NCT 도쿄 데뷔 같은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YG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다소 줄었지만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의 국내외 활동을 강화하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리포트에서는 엔터 4사가 모두 공통적으로 하반기에 아티스트 활동이 재개가 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음반, 콘서트, MD, 플랫폼 이 모든 수익 측에서 전년 대비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의 계절성이 뚜렷한 엔터 산업의 구조상 본격적인 활동 시점이 실적 턴어라운드의 핵심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DS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이후 실적에 대해선 명확한 회복 구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월에서 6월은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NCT, 트와이스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투어가 집중되어 있고요. 여름 시즌 이후에는 아시아 중심의 MD 수요 증가와 위버스, 버블 같은 팬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익화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CJ ENM과 하이브가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보이그룹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이 됐는데요. 또 음반 부진과는 달리 공연, 플랫폼 수익이 실적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질 개선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컴백 시점과 활동 스케줄이 실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또 엔터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의 IP 수익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 볼 만하겠는데요. 단순히 음반, 공연 같은 수익 외에도 팬 플랫폼, 영상 콘텐츠, 또 NFT 같은 메타버스 기반 IP 활용 사례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의 단기 이벤트 중심의 실적 구조에서 보다 장기적인 수익 기반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1분기에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분기부터는 아티스트의 활동 재개, 공연 매출 확대, MD 수익 증가 같은 복합적인 실적 개선 요인이 작용을 하는 턴어라운드 시간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DS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엔터 업종의 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음반 중심의 구시대에서 벗어나서 이 수익의 다변화를 이루고 있는 엔터들인 만큼 아무래도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엔터 업종의 경우 인적 자원 리스크도 있는 종목인 만큼 투자하실 때는 유의하실 점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 바로 원자재와 유동성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하반기 원자재 유동성과 테마에 집중이라는 제목인데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애널리스트 분의 리포트입니다. 한동안 시장을 흔들었던 미중 관세 이슈,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관세에서 유동성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벌써부터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국부펀드에 돈을 푸는가 하면 금리도 낮추기 시작했고요. 미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엔 신중하겠다고 말했지만 하반기엔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렇게 양쪽에서 풀릴 돈만 최소 3조 달러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은 기술주에는 멀티플 상승,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에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의 초입에 서 있는 셈입니다. 관세에서 유동성으로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금이 진짜 인기라고 합니다. 중앙은행도 올해 1월에서 4월 만에 14.5톤을 사들이면서 벌써 6개월째 금을 매수하고 있고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합니다. 최근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중국 때문일 거라는 추측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금을 사고 있는 건 중국 정부가 아니라 개인들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금 ETF에 넣은 돈이 74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금 ETF 자금 유입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보다 25배 더 많이 산 셈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기축통화 흔들기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금을 살까요? 이유는 하나, 중국 경제와 위안화에 대한 불신입니다. 실제로 4월 8일 중국 중앙은행은 국부펀드에 돈을 빌려줘서 ETF를 사게 했고요. AI 로봇 같은 기술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라니냐 다시 오냐라는 제목인데요. 최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중립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니냐가 잠시 물러난 건데요. 라니냐가 뭔가 하면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생기면 천연가스부터 곡물과 원유까지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클도 라니냐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후퇴가 원자재 시장엔 좀 아쉬운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슈퍼 엘니뇨 뒤엔 라니냐가 거의 항상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도 초강력 엘니뇨였기 때문에 다시 라니냐가 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사우디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S&P GSCI 지수 기준 원자재 펀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정말 큽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더 이상 감사는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오펙 플러스 내부 갈등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자국 이익을 내세우며 감사 나비를 어기고 있고 사무국 지시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가가 다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 회복에 따른 원자재 반등 기대는 이어지겠지만 사우디발 3차 유가 전쟁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사우디의 계절성도 변수입니다. 에너지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사우디의 행보엔 여전히 긴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중동의 냉방 시즌이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 사우디를 포함한 산유국들은 자국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석유 수출을 줄이거나 OSP를 인상하곤 합니다. 이런 계절적 움직임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원유 및 정유 제품 수출은 매년 여름철에 뚜렷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여름철 산유국들의 계절성 통제는 에너지 가격의 단기 급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원유 시장에서는 사우디발 3차 유가 전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30일 로이터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추가 감사는 없고 장기적인 저유가도 감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오펙 플러스 내부의 균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4월 24일 카자흐스탄 에너지 장관은 이제는 오펙 플러스보다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며 독자적인 원유 생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생산국 간의 이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유가가 장기화된다면 미국 셰일 기업들의 연쇄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천연가스 관련 소식입니다. 천연가스가 다시 고개를 들 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초 5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3달러 초반대에서 정체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름철 수요를 반영할 때가 왔습니다. 천연가스는 여름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계절성이 뚜렷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재고량을 보면 매년 5월까지는 쌓이다가 6월부터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 거래되는 건 7월물로 본격적인 여름 수급 상황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상승 가능성을 키우는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라니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라니냐가 재발하면 유럽 상공의 제트 기류가 남하하고 이로 인해 열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풍력 발전이 멈추고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력 발전도 어려워지게 되죠. 결국 대체원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다시 급증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지금은 천연가스를 다시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귀금속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금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온스당 3,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채권 시장의 혼란이 금 수요를 자극했지만 하반기에는 중국발 수요 둔화가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개인들이 금에 몰리는 것을 경계하면서 신용카드나 대출을 통한 금 매입을 제한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의 영향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자금 유입이 엇갈리는 경향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강세일 때는 금의 탄생 양력이 약해집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을 3개월가량 후행하는 만큼 유동성 회복기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금은 여전히 유효한 자산이지만 당분간은 상승 속도 조절이 예상됩니다. 정책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구리 소식인데요. 구리 가격은 통당 9,000달러대를 다시 넘었지만 최근 상승 속도는 둔화된 모습입니다. 구리와 금의 상대 성과를 보면 지금은 2020년 코로나19 초기 수준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 재고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는데요. 그럼에도 구리 가격은 유동성 회복에 따라 다시 전고점을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략 측면에서 구리 자체나 광산 관련 ETF보다는 칠레 ETF를 더 추천해 주셨는데요. 구리는 톤당 9,000달러대를 넘어서면 수요가 알루미늄 등으로 인탈할 수 있고 광산 기업들은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칠레 ETF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펀드 내 은행 비중이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고 광산 투자가 활발해지면 칠레 은행들의 대출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동성 회복 구간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구리가 아닌 칠레 ETF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니켈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톤당 15,000달러 안팎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형 니켈 수요 비중은 2년 반 넘게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니켈 가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곡물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 라니냐 효과는 사라졌고 중국 양돈 마진 부진으로 사료 수요도 위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변수 바로 비료라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최근 가격이 반등하고 있으며 특히 질소계 비료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해진다고 합니다. 결국 비료 가격 상승은 곡물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 곡물도 뒤따라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 원자재 시장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본격 접어드는 6월이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절이 바뀔 때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 가끔씩 관심 가져주시면서 국제적 감각을 키워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좋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한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보시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 다양한 생활용품부터 이제는 영양제 그리고 화장품까지 판매하는 이곳.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다이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는 아성 H&P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판매점인데요. 아성산업은 2000년까지는 아스코 이븐 프라자란 이름으로 운영을 하다 2001년 일본의 다이소에게 30%대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이름을 현재 다이소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일본 다이소가 아성 다이소의 모기업인 아성 H&P에게 상품 독점 공급과 자신들의 경영 참여를 제안했는데 이에 아성 H&P 박정부 회장은 독점 공급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아성다이소의 지분을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일본계 회사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일본 다이소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2017년 이 발언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만 해도요, 모두 153억 9,4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계 회사란 시선과 2019년 일어난 불매운동이 매출에 영향을 줬던 탓인지 아성다이소는 2023년 2대 주주인 일본 다이소산교의 지분을 모두 5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22년 만에 일본 측 지분을 완전히 청산하면서 토종 생활용품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다이소는 국내 약 1,500여 개의 매장을 소유한 연매출은 약 3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오프라인 매장을 꼽자면 스타벅스도 아니고 이마트도 아니고 바로 다이소라고 하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이소의 고도화된 물류 및 재고 시스템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전국 매장에 빠르게 공급하려면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유통망이 필수겠죠. 이를 위해 다이소는 경기도 용인과 광주 등지에 초대형 자동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4천억 원을 투자한 세종 허브센터는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이소 물류센터에서는 하루 60만 점 이상의 물품이 분류돼 전국 매장으로 배송되는데요. 신제품이나 트렌드 상품은 주문과 동시에 빠르게 매장에 진열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이소는 단일 가격 전략을 벌이고 500원부터 5,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취급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했고 가격에 따른 상품 품질 구성을 세분화했습니다. 즉 균일가에서 합리적 분산가로 전략을 바꾼 셈입니다. 다이소의 핵심 경쟁력은 단연코 싸지만 쓸만하다는 가성비 이미지입니다. 수납함, 생활용품, 문구류, 미용 도구 등 수만 가지 제품이 빠르게 회전되면서 소비자는 매번 새로운 제품을 찾는 재미와 만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다이소는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서 헬스케어와 뷰티 시장으로도 눈을 돌렸습니다. 2024년부터는 비타민, 루테인, 밀크시슬 등 건강기능식품을 속포장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반 드럭스토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1인 기준 섭취량으로 포장된 소용량 영양제는 젊은 직장인 그리고 1인 가구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한 화장품 시장에도 정식 진출해서 다이소 자체 브랜드로 클렌징 폼, 톤업 크림, 스킨케어 키트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역시 저렴한 가격과 심플한 성분 구성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다이소 화장품 후기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는 점도 이를 보여주고 있죠. 즉 단순히 저가 생필품을 파는 브랜드에서 소형 드럭스토어와 미용숍을 겸한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변모 중인 겁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이소는 미국과 호주, 동남아시아 등 30여 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미국 애틀랜타에 새 매장을 오픈하면서 북민의 전략 거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도 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다는 다이소는 이제 단순한 생활용품점이 아닌 생활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유통업계에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다이소. 앞으로 더 넓은 분야에서 더 다양한 소비자들과 만날 다이소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가성비 챔피언 다이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자부심이자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11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휴머노이드의 로봇 연구센터 연구진들이 로봇으로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꿈을 품고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 포부에 걸맞게 로봇 관련 수많은 최초라는 단어를 만들어 왔는데요. 기업을 이끄는 이정호 대표는 기술을 중시하는 경영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핵심을 바라본다고 강조하면서 기술을 확보하며 로봇을 개발했고 영역을 넓혔다라고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테슬라에는 옵티머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가 있습니다. 이들의 휴보는 사람처럼 걸으며 움직이는 기술을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휴보의 기술력과 연구진들의 열정이 하나로 뭉쳐서 탄생한 회사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에게는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2023년 1월 3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89억 원을 투자하면서 회사의 이름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래 신사업, 특히나 로봇 분야에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약속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27%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와 함께 다른 로봇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으며 함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인 2024년 12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무려 35%까지 늘리며 최대 주주가 됐고 지금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협동 로봇과 AI 기반 로봇을 비롯해 다양한 로봇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RB 시리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로봇들은 공장에서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협동 로봇으로 이미 여러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으로 보이는 RBQ 시리즈는 현대 로템과 공동 연구로 개발된 로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봇은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으로 시제품을 방위사업청을 통해 육군에 납품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육군 최초의 4발 달린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자랑, 바로 휴보 시리즈입니다. 카이스트와 함께 개발한 이 휴보는 2015년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고 MIT와 구글 같은 글로벌 연구소에서 연구용 플랫폼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흥미로운 로봇도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FX2라는 인간 탑승형 이족 보행 로봇이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탑승자가 팔을 움직이면 로봇도 따라 움직여서 마치 사람이 움직이고 걷고 있는 듯한 멋진 장면을 연출했었죠.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로봇도 눈에 띄는데요. 미디어 서비스 로봇 J는 바닥에 영상을 프로젝션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내면서 전시장, 공항, 호텔에서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내 주변에서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았던 로봇 기술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은 197억 원, 직원 수는 107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함께 의료 로봇, 자율 이동 로봇,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정호 대표는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휴보로 시작해서 협동 로봇으로 건너오며 우리는 살아남았다. 누군가는 로봇이 하드웨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봇 시장은 당분간 공학 기술이 모두 모이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하며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나 재미있는 산업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의 유행보다는 기본을 중시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로봇을 개발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인물 로그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 리더이자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 바로 가천대학교의 이기려 총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를 챙기고 병원을 살피며 삶의 마감은 없다라는 신념을 실천하는 분인데요. 한센병 환자부터 탈북자, 중증 장애 아동까지 이기려 총장이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기려 총장은 1932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까지 거치면서 그녀는 여성이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조차 제한되던 시절에 꿋꿋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1957년 졸업합니다. 1958년 인천 동구 화수동의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했는데요. 당시엔 여성 의사는 극히 드물었고 또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출산을 포기하는 임산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총장은 돈 없어도 병원 오세요라는 방침 아래 보증금 없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여성과 서민들의 주치의가 되어주었습니다. 1978년 이 총장은 본격적으로 의료기관 설립에 뛰어듭니다. 인천길병원은 그녀의 이름 기려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당시에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 한 명보다 좋은 병원 하나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신념 아래
그녀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세웠고 농어촌, 섬지역, 심지어 북한 이탈 주민 마을까지 전국적으로 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특히 1990년에는 새생명 찾아주기 운동본부를 창설했고 중증 심장병 아동 5,000명 이상에게 무상 수술을 제공하면서 하얀 사복꾼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몸에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이기르 총장은 의료를 넘어 교육에도 뛰어듭니다. 1997년 가천의과대학교를 설립했고 이후 가천길대, 경원대 등을 통합하면서 2012년 오늘날의 가천대학교를 출범시킵니다. 가천대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계열을 강점으로 하는데요. 첨단 연구 분야에서는 바이오 나노대학, 뇌과학연구소, 암당뇨연구소 등 미래지향적 학문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교 설립 당시에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주식 등 약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통째로 학교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최대의 여성 개인 기부자이기도 하죠. 이 총장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멈추기를 거부하는 바람개비다인데요. 이는 그녀가 80대 넘은 나이에 뇌과학연구소와 바이오헬스 융합 클러스터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수익보다 생명, 교육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배움보다 귀한 유산은 없다는 철학을 지니고 있죠. 또한 탈북 여성 산모, 미혼모, 중증 장애 아동, 청년 정신건강 문제 등 보이지 않는 약자들을 지원하는 데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주도로 2023년대는 가천대가 탈북 대학생 장학기금을 신설하고 직접 기부금도 보탰습니다. 이기르 총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2021년 이기르 총장이 캠퍼스를 순회를 하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던 날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학생들에게 포착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한 학생이 총장님 패션 멋있어요 라고 하자 이기르 총장이 젊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나도 젊어야죠 라고 웃으면서 대답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또 병원 회의에서는 전 직원의 이름을 외우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사람의 이름을 잊는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잊는 거라 생각해요 라는 말은 그녀의 진심 어린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기르 총장은 스스로를 불가능한 일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 하나로 환자들을 살리고 학교를 세우고 의료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CEO 1세대이자 교육자, 또 의사로서 그녀의 발자취는 단지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삶이란 메시지로 남아서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상 멈추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기르 총장 인물로그 마칩니다. 혹시 청소기 속 먼지 봉투가 금방 쌓여서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인물 사전. 오늘은 사소한 불편을 해결하며 삶의 질을 높여준 인물, 제임스 다이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이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역시 무선 청소기, 그리고 날개 없는 선풍기겠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서 다이슨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혁신적인 제품들의 시작은 한 사람의 끝없는 불편과 집요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1947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처음부터 발명가의 길을 걸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편한 걸 그냥 넘기지 못하는 그 성격 때문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가 처음 주목받은 건 1970년대 바로 바로우로드라는 이름의 손수레였는데요.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일반 손수레 대신 커다란 공 모양 바퀴 하나를 단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흙탕길이나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끌기 편했고요. 이후 손수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의 시작은 청소기부터입니다. 1980년대 초반 그는 집에서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왜 이렇게 흡입력이 금방 떨어질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청소기는 먼지 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이었고요. 조금만 사용해도 필터가 막혀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지를 걸러내되 필터 없이도 흡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
이 발상이 바로 사이클론 진공 기술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무려 5,127번의 시도 끝에 먼지를 원심력으로 걸러내는 청소기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난관이 또 한 번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가전업체들은 소모품이 빠지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 청소기 출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1993년 다이슨 DC01 청소기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출시 2년 만에 영국에서 청소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다이슨은 청소기에서 무선화, 디지털 모터, 고성능 필터까지 기술을 발전시키고요. 날개 없는 선풍기,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가전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혁신을 이어갑니다. 특히 날개 없는 선풍기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제품이죠. 당연하다고 여겼던 선풍기의 형태를 완전히 뒤집어 안전성, 소음, 디자인 모든 면에서 기존 제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기업 운영 방식도 남달랐는데요. 다이슨은 엔지니어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직원의 절반 이상이 R&D 부서 소속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다이슨은 고급 가전 브랜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이슨은 영국을 넘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두고 있고요. 전 세계 매출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다이슨의 철학은 뭘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순간이야말로 발명의 기회다. 그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을 하나씩 찾아내고 그걸 기술로 해결해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나는 성공한 발명가가 아니라 실패한 실험을 5,000번 넘게 해본 사람이다. 이 말에서 그의 집요함과 끈기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 깨닫게 해주죠.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노리는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끈질긴 실험과 질문이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다이슨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인물 로그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는 한 주였는데요. 6월도 중반에 지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